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5주차 계곡 생태계와 수소곤충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은 계곡 생태계가 어떤 것인지와 그 속에 살고 있는 수소곤충과 관계, 그리고 수소곤충의 종류, 수소곤충의 생김새와 활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1차 시로 계곡 생태계와 수소곤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게 가재인데요. 가재가 살고 있는 곳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물론 직접 대답은 할 수 없지만, 가재는 주로 산이나 또랑 아니면 넓은 하천에서 어느 쪽에서 산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대답은 할 수 없지만, 또 그늘이 드리운 곳에서 삽니까? 아니면 햇빛이 쨍쨍 쬐는 곳에 삽니까? 아니면 돌로 이루어진 곳에 살고 있겠습니까? 아니면은 진흙이나 모래로 된 곳에 살겠습니까? 네, 제가 직접 답을 말씀드리면 가재는 일반적으로 돌로 이루어진 토랑이나 그 다음에 계곡 같은 데서 주로 살죠. 넓은 하천보다는. 그리고 그늘이 들어진 곳, 그늘이 들어지기 때문에 물이 차갑게 되겠죠. 또 돌로 이루어진 곳, 이런 곳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과제가 보신 바와 같이 도랑이나 계곡, 또 물 흐름이 그렇게 빠르지 않는 곳, 그늘진 곳, 돌로 이루어진 바닥, 맑은 물, 그 다음에 그늘이 들어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물이 차갑다고 할 수 있죠. 이 차가운 물에는 산소가 많이 녹아들어갑니다. 물 속에 있는 산소는 용존산소라고 그러는데, 이와 같이 우리가 가재 하나의 생물을 가지고 가재가 살고 있는 곳에 환경을 다 예측할 수가 있어요. 가재가 살고 있다? 그러면 도랑이나 또는 계곡 같은 곳이다. 돌로 이루어졌다. 그늘이 들어지기 때문에 물이 맑고 차갑겠다. 용존산소도 많겠다. 이렇게 그 수질 상태를 어느 정도 우리가 예측하고 평가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내용들을 우리는 지표생물이라고 하는데요. 물속에는 가재뿐만 아니라 이 화면에서 보신 바와 같이 스톤프라이라는 이런 강도래도 살고 있어요. 이 사진을 보는 건 진강도래인데, 이 강도래는 물 흐름이 빠르고 가재는 물 흐름이 느리다겠죠. 또 물이 맑고 돌로 이루어진 계곡에서 용존산소가 풍부하고 차가운 것, 가재하고 다 비슷한데 물 흐름이 빠른 것, 이런 게 좀 차이가 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1급수에 사는 대표적인 생물로 이 강도래, 진강도래를 우리가 말하는데요. 이런 것도 지표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물이 오염된 하천, 그 다음에 호수의 깊은 곳, 산소가 없겠죠. 산소가 아주 깊은 곳 산소가 녹아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염된 하천의 용존산소가 낮은 이유는 그 오염 물질들, 그걸 유기물이라고 하는데요. 그 유기물을 분해하기 위해서, 미생물들이 그것을 먹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분해를 하는데, 그 분해하는데 산소가 많이 들어가요. 우리 사람이 음식을 먹고 호흡을 하면 우리 세포가 산소를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야 우리가 ATP라는 에너지를 내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환경 속에서의 미생물들도 물속에 녹아있는 유기물이 이제 미생물의 먹이죠. 이것을 소화하는데, 그 이제 호흡이라고 하죠. 호흡하는데 용존산소가 많이 들어가서 산소를 많이 소모하기 때문에 이 안에 산소가 부족하죠. 그래서 대부분의 생물들, 특히 수소곤충들이 여기 살 수가 없어요. 산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데 특이하게도 사진 왼쪽에 보신 바와 같이 이게 붉은색의 벌레들, 이걸 붉은 깔따구라고 그러는데요. 깔따구는 파리목에 속하는 곤충이에요. 이 붉은 깔따구는 마치 우리 사람의 혈액처럼 그 적혈구와 같은 그 혈색소를 가지고 있어서 산소를 저장할 수 있는 유일한 그 곤충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염된 곳에서도 이 붉은 깔따구가 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염된 적어도 4급수, 5급수에서 살고 있는 그 생물의 대표 종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붉은 깔따구다. 강도래나 가재는 1급수에 살고 있는 그 생물의 지표종이라고 할 수 있는 반면에 깔따구는 이와 같이 오래된 오염된 하천에 살고 있는 생물의 대표종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물속의 대변인을 지표생물이라고 그러는데요. 지표생물을 하려면 예를 들어서 붕어처럼 1급수에도 살 수 있고 3급수나 4급수에서 살 수 있는 이런 생물 종들은 지표종으로 사용하기가 곤란하겠죠. 붕어를 우리가 채집을 했을 때 이 종이 3급수에 나왔는지 5급수에 나왔는지 아니면 1급수에 알기가 쉽지 않겠잖아요. 그렇지만 가재 같은 경우는 극단적으로 이렇게 물이 맑고 용존산소가 많고 돌로 이루어진 이런 곳에 살기 때문에 그 환경을 쉽게 판단할 수 있겠죠. 이런 서식 범위가 좁은 종들을 우리는 이 지표생물로 이용하기가 좋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꼭 이런 그 환경뿐만 아니라 그 지역의 물리적인 구조, 하천의 바닥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생물이 사는 곳이 정해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 지표생물로 이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곤충 외에도 환경부에서 정해놓은 그 지표생물들은 여러 종류가 있어요. 여기서는 이제 참고로 하시고요. 대개 뭐 산천어나 열목어나 이런 종들은 우리가 이제 TV를 통해서 많이 들어보셨겠죠. 그 다음에 이런 종들이 1급수에 주로 사는 종들이고요. 2급수에 사는 종들은 뭐 피라미나 뭐 여러분들 영화에서 봤던 쉬리, 뭐 다슬기 이런 것들이 주로 이제 2급수 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보통 이제 2급수 내지 3급수에 살고 있는 종들이 피라미, 끌이라든지 잠자리 종류의 일부고, 그 다음에 약간 이제 나쁜 종, 3급수 정도에 살고 있는 종들이 붕어, 잉어. 아까 이제 붕어, 잉어는 되게 2급수, 3급수, 4급수 이렇게 분류합니다만 얘들은 그 생존력이 강하기 때문에 1급수에도 얼마든지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표종으로 표시는 해놨지만은 꼭 그렇게 적당한 종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물달팽이 같은 게 여기에 속합니다. 이런 이제 그 물속에 살고 있는 생물들 중에서 오늘은 이제 주로 계곡에 대해서 할 텐데요. 우리 지리산 뱀사골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뱀사골이나 시몬계곡 같은 곳을 보면 무등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런 데는 주로 이제 강도래들이 많이 살고 있는데 경사가 아주 급하죠. 그래서 경사가 급하단 말은 유속, 물의 흐름이 빠르게 되겠죠. 그러면은 작은 자갈들은 많이 떠나나가고 이런 큰 바위라든지 또는 이 돌도 큰 것들, 수박만한 큰, 이런 농구공만한 큰 이런 돌들이 이렇게 그대로 남아있겠죠. 그럼으로써 유속이 굉장히 빠른 이런 상태를 유지하고 있겠죠. 이게 이제 계곡의 특징이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주변에 이렇게 숲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늘이라든지 또 맑은 물이 흐를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을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하천이나 계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울이나 소 이 두 가지를 구별할 줄 알아야 되는데, 여울은 이렇게 돌이 이렇게 쌓여져 있어서 물 수심이 낮은 곳을 말하거든요. 이런 데는 이제 낙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이렇게 뭉쳐 있기 때문에 여기에 많은 생물들이 살 수 있어요. 먹이가 풍부하고 또 숨을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많은 생물들이 살고 있고, 소는 이제 이게 늘어면서 약간의 물이 이제 고여 있는 것처럼, 마치 이제 폭포가 떨어지면 그 앞에 물이 이렇게 고여 있는 것처럼 이런 것들을 소라고 그러는데, 이런 여울과 소가 반복됨으로써 그 곤충, 수소곤충들이라든지 물고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먹이라든지 서식지를 용이하게 구할 수 있고, 또 이렇게 폭포처럼 떨어지기 때문에 산소가 잘 녹아들어가고 용존산소가 녹아들어가고, 또 이 안에 이끼라든지 여러 생물들이 활동을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물질들이 또 이제 정화되는 그런 효과도 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천 안에도 우리가 첫 번째 시간, 두 번째 시간에 배웠던 그 햇빛 에너지, 태양 에너지를 이용해서 여기에 이끼들이, 이걸 돌말이라고 하는데요. 이끼들이 광합성을 하면 그 광합성을 1차 생산, 소비자인
하루살이 같은 이런 애벌레들이 이걸 먹고 또 이 애벌레를 잡아먹는 또 다른 곤충들이 있고 그걸 또 물고기가 잡아먹고 이런 이 계곡 안에서도 에너지 순환과 물질 순환, 항상성 이런 생태계 현상들이 그대로 다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그 계곡이 갖추고 있는 이런 그 굉장히 수소곤충이 살기 좋은 이런 조건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소곤충이 계곡에 굉장히 많이 풍부하게 살고 있어요. 종이 다양하게.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계곡 생태계를 우리는 수소곤충의 보금자리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계곡은 앞에서 여러 번 반복했지만 물이 맑고 용존산소가 풍부하고 이러기 때문에 다양한 생물들이 살 수 있어요. 그래서 먹이가 굉장히 풍부합니다. 그래서 종 다양성이 매우 높습니다. 아까 제가 깔따구가 살 수 있는 곳은 거의 깔따구나 실저랭이 같은 한두 종밖에 살지 않아요. 대체 그렇지만 개체수는 굉장히 많이 불어나 있거든요. 특정 종만 살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계곡은 굉장히 물이 맑고 이렇게 여러 가지 환경이 좋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보편적이라 할까? 어떤 생물들이든지 받아들일 수 있어요. 종류가 여러 종류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한 종당 개체수는 굉장히 적어요. 이런 것을 우리는 종 다양성이 풍부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아까 깔따구가 사는 것은 종 다양성 굉장히 빈약한데 반면에 우점종의 지수를 우점도 지수라고 그러는데 어떤 한 종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하는 거죠. 그게 굉장히 높게 되는 거죠. 반면에 다양성이 높기 때문에 계곡은 우점도 지수가 굉장히 낮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수소곤충이 사는 곳은 꼭 이런 계곡뿐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곳에서 수소곤충이 살고 있어요. 이런 연못은 이제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 게 잠자리 같은 거, 그 다음에 이게 하천에 그 어떤 강이나 하천에 이게 그 발원지거든요. 샘처럼 생기죠. 물이 솟아나서 여기서부터 이제 하천이 시작되는데 이런 물이 아주 뭐 조금 있는 곳, 이런 곳에서 수소곤충이 살고 있어요. 그런 하천을 이 계곡부터 발원지부터 강 하구까지 바다가 만나는 하구까지 이렇게 쭉 종적으로 비교해 보면 물고기의 그 종류라든지 또는 곤충이 사는 종류라든지 이게 이제 각각 다 이게 차이가 나거든요. 상류, 중류, 하류 이런 차이가 나는데 그 차이가 나는 이유는 바로 이제 그 하천의 물리적인 환경이 바꿔지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제가 앞에서 계곡에는 바위나 돌로 이루어져 있고 우리가 이제 그 영산강을 비교해 보면 되게 첨단지구 같은 데는 굉장히 작은 자갈로 이루어져 있고요. 쭉 더 내려가서 뭐 승천보라든지 더 내려가서 영산강 하구원 쪽 가면 진흙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러니까 무등산 같은 곳은 바위나 돌로 이루어졌는데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이제 돌이 크기가 작아지고 중류로 가면 자갈로 이루어져, 더 내려가면 모래로 이루어지고, 더 내려가면 진흙으로 이루어졌죠. 이렇게 종적으로 하천의 물리적인 구조가 달라지기 때문에 거기에 사는 생물들도 당연히 달라지겠죠. 그 먹이도 다르고 또 서식처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와 같이 하천의 물리적인 구조는 돌의 크기, 또 여울이나 소 이런 것들이 하상 구조라고 그러는데 이런 것들이 달라지고 하천의 폭이 달라지고 유속이 달라지고 물의 흐름이 달라지죠. 밑으로 내려갈수록 완만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모래가 쌓이고 또 그 진흙이 쌓이게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차이가 나는 것이고요. 또 수질도 차이가 나는 것이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상류 쪽은 금이 들어서 물이 차갑고 또 땅속에서 바로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이제 계곡 햇빛에 많이 노출이 되기 때문에 아래로 내려갈수록 따뜻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생물들이 사는 장소가 차이가 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물리적 구조의 차이는 물고기뿐만 아니라 수소곤충의 서식지를 결정하게 되는 결정적인 요소죠.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이 말이. 그래서 서식의 종이 달라지고 종 다양성이 달라지고 이렇기 때문에 종 다양성 지수가 높고 낮고 우점도 지수가 높고 낮고 이런 차이가 생기는 것이죠. 계곡에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하류로 갈수록 종 다양성 지수는 낮아지고 우점도 지수는 높아지고 거꾸로 계곡으로 가면 갈수록 우점도 지수는
낮아지고 종다연결수 높아지는 이런 이제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이것이 이제 하천의 물리적인 구조 또는 하천의 수질 이런 것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래서 하천의 환경이 생물의 서식지를 결정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제 수서 생태계, 물고기가 사는 또는 수소곤충이 사는 수서 생태계는 크게 바다 생태계, 해양 생태계가 있고 방금 말했던 계곡이나 하천, 강가 같은 이런 것들을 우리는 담수 생태계라고 그러는데 담수 생태계도 물이 흐르는 곳은 유수 생태계, 호수나 연못처럼 물이 흐르지 않는 곳, 정체되어 있는 것은 정수 생태계. 이제 앞으로 하겠지만 습지 같은 곳은 이제 습지 생태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하는 것은 바로 유수 생태계인데 유수 생태계는 하천에 따라서 이제 법에 따라서 뭐 국가가 관련 국가하천, 지방하천, 소하천 이렇게 나눌 수도 있고 하천의 폭에 따라서 하천 폭이 좁은 거 3m 이내는 도랑 앞에서 제가 말했죠. 도랑 개천이라고 이야기하고 3m 이상 큰 것은 강이라고 이제 주로 이야기를 합니다. 또 소나 여울에 대해서 앞에서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수원의 거리로부터는 수원이라는 것은 물이 처음에 발생하는 곳, 발생지를 말하는 거죠. 발원지라고 그러죠. 수원으로부터 거리로 보면 산간계류, 우리가 지금 오늘 할 게 산간계류, 중간계류, 하천류 이런 게 있는데 또 상류, 중류, 하류 이렇게 구별하기도 합니다. 여기는 이제 여러분들이 눈여겨서 보실 필요는 없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영산강 그러면 이렇게 4차 하천 이상을 말해요. 4차 하산이라고 2차 하천의 차수는 어떻게 정하냐? 이게 발원지에서 물이 발생한 거 첫 번째는 1차 하천이라고요. 또 1차 하천, 2차 하천 합치면 2차 하천이 되는 거죠. 2차 하천과 2차 하천이 합치면 4차 하천이 되는 거예요. 이거 플러스가 아니에요. 2차 하천과 또 2차 하천 합치면 3차 하천이 되는 거죠. 3차 하천과 3차 하천이 또 합치면 4차 하천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플러스는 아니고 하나씩 합쳐지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하천이 하나씩 이렇게 합쳐질 때마다 차수가 늘어나는 거죠. 일반적으로 이제 또랑이나 소하천은 1차 하천이 되는 거고, 주로 이제 계곡이 2차 하천이겠죠. 그 외에 조금 내려오면 이제 상중류에 속하는 게 2차 하천, 중하류의 3차 하천. 우리가 일반적으로 영상 강이나 이런 것들은 강의 본류들은 4차 하천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천의 이용은 이제 뭐 이수, 물을 이용한다든지 치수, 뭐 홍수라든지 가뭄을 예방하는 이런 것들 이제 치수라고 할 수 있죠. 또 우리가 낚시를 한다든지 또 하천변을 걷는다든지 산책을 한다든지 이런 건 침수라고 하죠. 그는 공간을 이용하는 방법, 뭐 꽃밭을 만든다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만드는 게 이제 공간 기능이라고 하죠. 그래서 하천은 이런 뭐 이수, 치수, 친수, 공간 중에 이제 이 사진에서 본 것처럼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견관 기능도 있어요. 랜드스케이프라고 그러죠. 생태적인 측면도 굉장히 중요해요. 생물의 서식처, 수질의 정화, 그 다음에 물질을 자기들이 안에서 소비도 하고 또 물질을 공급하기도 하고 전환시켜주기도 하고 생물의 이동 통로가 되기도 하고 생태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이제 하천의 연속성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했는데 상류부터 하류까지 이어지면서 이렇게 하상 구조도 변하고 거기에 또 생물 종도 바꿔진다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앞에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서식 환경에 대해서 이제 여울과 소에 대해서 앞에서 계곡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이제 여기 보시면 주로 그 여울은 수심이 이렇게 낮죠. 물이 이렇게 흐르고는 있는데 그건 주로 돌로 이루어져 있고요. 여기에 이제 돌 틈틈이 이끼라든지 돌말이라든지 곤충이라든지 이런 물고기들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죠. 먹이가 풍부하고 서식이 용이하고 이렇기 때문에 그렇다. 이제 이렇게 물이 쏟아져 내려온 이런 것들을 쏘라고 그러는데 수심이 깊고 여기 이제 이쪽에 약간 또 돌로 막아져 있어 이 유속이 느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물고기가 대피한다든지 또 치어가 산다든지 치어는 물고기 새끼를 말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연못 같은 곳에 사는 수소곤충 이런 것들이 여기서 살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상류로 올라가서 우리가 오늘 말한 계곡 같은 경우는 앞에서 여러 번 반복했지만 이렇게 큰 바위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유속이 물이 빠르고 용존선수 많고 수온이 낮고
이 캐노피가 높단 말은 이렇게 이제 나무가 있어서 또는 숲이 있어서 이렇게 그늘이 들어준다 그 말이고요. 우리가 그 어떤 곳에 이렇게 지붕을 씌워놓은 걸 캐노피라고 하잖아요.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유속에 적응한 물이 빠르고 오염 내성이 없는 이런 생물군들이 주로 살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 공부하지 않았지만 앞에서 잠깐 말씀드린 강도래 하루살이 뭐 이런 것들이 여기 살고 있거든요. 뒤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중간 계류로 오면 이렇게 보신 바와 돌 크기가 작아지고 물 흐름이 조금 좀 늦어지는 것들이죠. 그 다음에 습도 조금 줄어들고 여기는 오염 내성이 조금 더 적은 생물군들이 서식할 수 있고 하천 하류로 오면 이게 이제 진흙도 나타나고 모래도 나타나고 돌 크기도 자갈 크기가 아주 작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는 오염 내성이 강한 것들이 살 수 있고요. 유속이 이렇게 느려지게 되는 이런 이제 하천을 이렇게 상중 하류로 나눠보면 이렇게 구조라든지 생물 구조 또 수질 상태 이런 것들이 달라진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1차 시에서는 그 계곡이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고 또 계곡에 여러 가지 이제 그 돌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돌들로 이루어지게 된 것들은 하천이 경사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바위라든지 또는 이 큰 돌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유지할 수 있는 반면에 그리고 비가 많이 오게 되면 돌들이 이제 흘러내려가겠잖아요. 그래서 이런 모래 같은 것은 하류로 점차 내려가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고 또 물이 이제 그늘 때문에 차갑기 때문에 영존산수도 많고 또 여울이나 쏘가 구별이 확실히 되기 때문에 그런 곳에 생물들이 많이 서식함으로 인해서 종이 굉장히 다양하다. 반면에 어떤 한 종이 대장로를 다는 우전도는 굉장히 낮다. 이게 이제 계곡의 특징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런 그 특정적인 그 서식 그 범위가 좁은 공간에 사는 가재나 강도래나 또는 붉은 깔따기처럼 이런 생물들을 우리는 지표 생물로서 이용할 수 있고 그 하천의 수질 상태라든지 그 환경 상태들을 평가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렇게 서식하는 범위가 정해주는 결정적인 요인은 계곡이나 하천의 하상 구조라든지 거기에 물의 온도라든지 수질이라든지 이런 하천의 물리적인 구조나 환경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그래서 하천은 상류와 중류와 하류로 이렇게 돌의 크기라든지 물리적인 구조로 구별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1차 시를 마치고 조금 쉬었다가 2차 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